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불편한 신호를 보여줬는데요. AI 랠리를 이끌던 반도체는 흔들렸고 눌려있던 빅테크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흐름이 단기 순환매인지 AI 주도주 교체 신호인지가 핵심인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끝난 걸까요? 한 주 흐름 속에서 공포와 기회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1.7% 상승했고 S&P 500은 1.4%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은 반대로 0.5% 하락했고 장기 채권도 2.1% 하락이 나왔는데요. 가치주는 올라가고 성장주는 하락하고 채권도 내려가는 한 주였습니다. 이제 전쟁 이슈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죠. WTI 선물도 함께 식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70 밑으로 내려왔고 이번 주도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유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다시 반등하면 그때 가져오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명암이 확실히 갈렸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하락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19.6% 빠졌습니다. CEO가 4,5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도했고 같은 날 디램 가격 단합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악재가 겹친 건데요.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함께 휘청였습니다. 반대로 상승한 기업을 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9.6, 10.3% 상승했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금리 완화 수혜주로 카드사가 선택이 됐고요. 다른 배당 기업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입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이 12.2%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5종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폴더블 폰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생산 계획을 1000만 대로 상행하면서 주가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마 ETF 바로 밑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헬스케어가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금융이 3.6%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유틸리티는 1% 하락이 나왔고요. 가치와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가 3.1%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5.6% 남았습니다. SCHAD는 0.9% 올랐습니다. 반대로 반도체는 3.6% 조정을 받았고요. 로봇은 3.3% 올랐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반등이 나왔는데요. 가장 크게 반등한 건 팔란티어입니다. 7.9%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7.7% 남았고요. 고배당 기업은 에보비가 이번 주 신고가를 또 갱신했고 로키드 마틴이 5.9% 올랐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차트를 보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추세를 바꿀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 발표까지 시간이 꽤 남았는데요. 긴 호흡으로 봐야겠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이번 주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팔란티어와 다르게 추세가 전환되는 분위기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550달러를 돌파하면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 이슈는 앞으로 계속될 테니까 방산기업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이 1.4% 상승하고 환율은 0.3%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는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1.1%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6월에 자산별 성과를 정리하면 리츠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크게 빠진 건 오일인데요. 24.3% 하락이 나왔습니다. 2달 전부터 전쟁 이슈가 소멸되고 있으니까 에너지 기업들은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죠. 이제 많이 하락해서 오히려 실적 발표 때 반등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금과 코인이 8%대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안전자산과 가상화폐 모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동산인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리츠가 올랐다는 것은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저점이 형성됐다는 신호입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면 순매수 1위는 램 ETF입니다. 3,227억 원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꽤 많은 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원래는 D램이랑 SOXX, SOXL 매수가 많았는데 램이라고 2배 상품이 나오니까 여기로 바로 갈아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을 보면 오랜만에 SGOV가 등장했습니다. 현금 역할을 하고 있는 초단기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탑10에서 보이지 못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캐터필러입니다. 1,458억 원으로 꽤 큰 매수가 들어왔죠. 왜 캐터필러를 매수하는 걸까요?
차트를 보면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번 주 이슈라면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에서 주가가 한번 눌렸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은 듯한데요. 참고로 캐터필러는 이제 굴삭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넘어서 AI 발전기를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실적 발표에서 마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1위인 램 ETF의 본주라고 할 수 있는 디램의 구성 종목을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구성 종목을 보고 내가 담고 있는 ETF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디램 ETF의 주가 차트를 보면 상승 채널을 이탈했는데요. 지난주 반도체 ETF를 보면서 상승 기울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개념으로 디램도 우상향 속도가 느려질 수 있겠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로봇, 방산, 보안 세 가지 분야가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반도체 관련된 분야는 하락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모든 주식이 하락하는 패닉장이 아닌 거죠.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고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상치의 절반인 5만 7천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9월 금리 전망을 보면 64%였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5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확인했듯이 신규 고용이 줄었고 노동 참여율도 함께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약해지면 소비도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만 보고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노동시장이 얼마나 더 식어가는지가 금리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보통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성장주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번 흐름은 달랐는데요. 다우존스는 상승했지만 나스닥 100은 오히려 하락했죠. 금리 부담 완화에 반응한 쪽은 가치주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성장 기대보다 실적, 현금 흐름, 경기 방어력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의 섹터 구성을 보면 금융기술, 산업재, 헬스케어, 소비순환재까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투자 비중이 시가총액이 아닌 한 주당 주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높은 골드만삭스와 캐터필러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외에도 유나이티드 헬스, 마이크로소프트, 암젠, 구글처럼 각 산업에 대표하는 기업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산업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분야는 헬스케어입니다. 이번 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죠. 올해 초 소외됐던 섹터를 말씀드릴 때 헬스케어를 언급드렸습니다. 저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죠. 방어력과 실적 안정성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헬스케어 섹터가 어느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ETF인 XLV의 탑10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라일릴리, 존슨앤존슨, 에브비 등이 있는데요. 평소엔 관심 있던 기업이 있다면 이번에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아마존이 올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에 저궤도 위성을 추가 배치했고 향후 대형 로켓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스타링크와 정면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매출 구조를 보면 온라인 스토어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제3자 판매가 24%, 데이터 센터가 20.7%, 광고와 구독 서비스가 16.9%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위성 서비스를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고객 접점을 지구 밖까지 넓히겠다는 거죠. 아마존은 쇼핑, 클라우드, 광고, 구독을 이미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위성 인터넷을 붙이면 인터넷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아마존 서비스와 AWS를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항공, 선박,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통신망이 중요하죠. 아마존은 이 시장을 단순히 통신 수익으로 보지 않고 위성망을 통해 AWS 고객을 늘리고 광고와 구독 생태계까지 확장하려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업 확장은 아마존 생태계를 지구 전체로 넓히는 인프라 투자로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미국 증시를 흙탕물로 만든 메타인데요. 남은 AI 컴퓨팅 자원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AI 수요가 꺾였다고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메타는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검토한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에 마이크론 악재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메타 때문에 피해본 기업들을 보면 샌디스크가 10.8%로 가장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론, 인텔, 마벨, AMD 순이었습니다. 그동안 크게 상승한 기업들의 하락도 크게 나왔는데요. 이제 반도체 수요가 정말 꺾인 걸까요?
문제의 핵심인 메타의 AI 컴퓨팅 용량을 보겠습니다. 2025년 3GW를 구축했고 올해는 2GW를 추가 확장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3.5GW를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 35% 정도 여유가 있어서 외부 임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수치는 메타가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언론의 추정치입니다. 메타의 AI 컴퓨팅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효율이 낮은 일부 자원을 외부로 돌려서 현금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해석에 가까운 건데요. 메타는 여전히 AI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봐야겠습니다.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스페이스X의 대형 계약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구글과 엔트로픽이 매년 260억 달러를 스페이스X에게 지급합니다. 메타도 컴퓨팅 자원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죠. 라마 수요가 기대만큼 빠르게 커지지 못한다면 일부 자원을 내부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엔 외부에 빌려주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건데요. 결국 메타는 AI 투자를 위해서 현금화 장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피해자는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은 GPU를 임대해주는 회사인데 스페이스X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면 경쟁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가장 크게 빠진 건 아이렌인데요. 마이너스 43.1%나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이 정도 크게 하락했다면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정말 위기에 빠진 건지 아니면 과도한 공포 속에서 기회가 생긴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시장에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 컴퓨팅 수요부터 보겠습니다. 맥킨지, 골드만삭스, 가트너의 자료를 보면 모두 다 앞으로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AI 워크로드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28.8% 성장하고 AI 자본 지출은 15.9%, 반도체 매출은 22.2%입니다. 매년 이 정도 성장하는 산업은 찾기가 힘든데요. 모두 같은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타의 발언은 AI 컴퓨팅 산업에 발을 담그고 싶다는 욕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메타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클라우드 기업들이 임대해주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메타가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나서게 된 건데요. 아직 어느 기업에게 어떻게 임대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감소된 게 아니라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AI 컴퓨팅이 더 다양한 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AI 보급 측면에서는 좋은 신호입니다. 메타의 발언과 AI 기업들의 주가 하락을 보면서 AI 테마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하지만 이 흐름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메타는 최근까지 AI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죠. 돈이 부족할지언정 수요가 꺾인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AI 투자를 수익으로 바꾸는 속도입니다. 네오클라우드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크게 올랐죠. 그만큼 AI 컴퓨팅 수요가 강했고 시장은 여기에 높은 프리미엄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정이 꽤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이 프리미엄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다는 거죠. 공급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예전처럼 높은 평가는 받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실제 수요를 얼마나 채우고 그 수요를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아이렌의 계약건이 적은 만큼 주가도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요. 여전히 수요가 넘치는 시장이니까 지금부터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장점과 리스크를 꼭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업별 체력을 점검하고 비중을 조절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엔비디아가 선불제로 모델을 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낯설었는데요. AI 투자 사이클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회사를 넘어선 수요를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불제로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AI 스타트업에게 GPU를 먼저 제공해주고 나중에 매출이 발생되면 그때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창업 지원인데 AI 기업답게 현금 대신 GPU를 지원하는 거죠. 버블의 후반부로 갈수록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초기 수요를 직접 만들고 미래 고객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을 세운 거죠. AI 생태계의 자금줄 역할까지 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야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AI 도입을 돕는 파견 엔지니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25억 달러를 투입해서 AI 특화 조직을 만든 건데요.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한다면 마소는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전략이 나온 걸 보면 AI 시장에서 새로운 병목이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초기에는 GPU가 부족해서 문제였고 그 다음은 전력과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실행 병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AI를 써야 하는 스타트업과 기업 내부에서도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GPU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고객을 선점하고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빅테크 기업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빅테크 기업이 다시 강세를 보였죠. AI 투자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시장은 다시 플랫폼 기업의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론의 주가를 보면 이번 주 희비가 완전히 갈렸죠. 마소가 10.7% 상승하는 동안에 마이크론은 19.6%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시대가 저물고 빅테크 시대가 다시 찾아온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마소의 상승은 단기적이죠. 아직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바닥을 다졌다는 건데요. 현재 마소의 포워드 PE 레시오는 20.07로 역대급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돈을 잘 버는데 주가는 그만큼 못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눈치챈 비레크먼은 마소를 진작에 담았죠. 이번 주에는 엑스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 대해서 언급했고 어제는 포브스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비레크먼의 투자는 심플한데요.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빌딩을 소유한 기업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AI 데이터 센터를 가진 기업이 살아남는 구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에서 봤듯이 AI 수요와 사용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사용자가 늘어나면 경쟁도 치열해지고 결국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때 서비스를 직접 하는 기업은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을 가진 기업은 이용량 증가가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메가커피가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키우면서도 매장 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것과 비슷한 원리죠. 결국 AI 인프라 시대의 승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데이터 센터를 직접 보유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레크먼은 1분기 매수 종목으로 마소와 아마존을 선택한 거죠. 구글의 비중을 일부 줄였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아마존, 마소, 구글 3개의 기업으로 분산한 겁니다. 2분기 포트가 궁금해지는데요. 공개되면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레크먼의 이야기를 듣고 워런 버핏이 매수한 구글을 다시 보니까 왜 이 종목을 담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버핏은 1분기에 구글을 매수했고 2분기에는 3자 배정을 통해서 구글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조금 담아본 수준이 아닌 거죠. AI 데이터 센터와 플랫폼 경쟁에서 구글의 위치를 높게 보고 물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릿지워터의 1분기 매수 종목을 보면 1위가 아마존인데요. 투자 대가들이 점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빅테크를 나눠서 담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AI 데이터 센터를 직접 보유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입니다. 결국 이들이 본 것은 AI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구조였던 겁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AI 시대에는 그 건물주 위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GPU 임대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마존, 마소, 구글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고객,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것과 다른 장벽인 거죠. 결국 AI 인프라 경쟁의 핵심은 자원을 실제 고객과 매출로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하이퍼스케일러의 성장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7월 6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액센추어, 버라이즈, AT&T, 에브비, 에보트가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8일에는 케빈 오씨의 발언이 담긴 FOMC 회의록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기업을 보면 9일에는 펩시, 10일에는 델타항공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동안 중요하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를 화요일에 정리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현명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좋은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인데요.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